네. 컴퓨터가 전기가 나가면 못 쓰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럼 비슷한 거죠? 그렇죠. 컴퓨터가 전기를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구성물들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것인데, 뇌의 전기는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즉 그 컴퓨터의 전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뇌에서의 전기는 직접 어떤 신호 전달, 그러니까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뇌가 컴퓨터와 같이 모든 정보 처리, 그다음에 정보 송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주관하는 것이 전기 신호입니다. 예. 그럼 정말 우리 몸에 전기가 없으면 머리는 무용지물이네요. 정말 모자 쓰려고 붙어 있는 거네요. 몸에서, 그죠? 전기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고 그 얼굴이라는 게, 머리라는 게 원빈 씨나 장동건 씨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김태현 씨나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지금 화내요. 아니 근데 저도 놀란 게 아니, 화를 내고 싶은데 너무 그 개그맨 유민상 씨를 닮아가지고 자꾸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예. 제가 유민상 씨보다는 한 20kg 이상 날씬합니다. 그렇죠. 파악했어요, 벌써. 나중에 녹화 끝나고 집에 가시는데 차 긁혀 있으면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대전화를 충전해서 전원 켜야지만, 전원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그 전화도 하고 다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전기가 없으면은 컴퓨터가 꺼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전기 신호가 완전히 없으면 그 우리가 모든 통신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신이 멈추는 것 같은 원리다? 예. 집안에 전기가 나가게 되면은 말이죠. 첫째, TV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암묵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집안 식구끼리. 그죠? 그럼 사람의 몸속에 전기가 나간다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가는 거지 뭐. 그냥 가는 거예요? 함께 가셔야죠. 어떻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명을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여기 일단 불을 다 켜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부위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뇌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심장입니다. 그다음에 그 뇌에서부터 이렇게 선이 노란 불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심장에서부터 불이 연결이 되는데, 이것들이 다 전기 신호에 통해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심장과 뇌가 만약에 멈춘다면, 먼저 이렇게 멈추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는 뇌사입니다. 뇌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뇌만 죽고 심장이 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현상. 그러니까 거의 식물과 같다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경우가 뇌사 상태고요. 만약에 심장이 먼저 멈추게 된다, 심장의 전기가 끊어진다, 그러면 시간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뇌는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뇌도 멈추게 되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그다음에 이 뇌와 심장을 통해서 가던 모든 전기 신호가 멈추면서 이제 우리 생명이 꺼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몸속 전기. 이 몸속 전기가 끊기면 생명이 꺼진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중한 전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예.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집에서 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전기도 일단 아껴 써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전기가 새어나는 부분이, 누전되는 부분이 없게 하고.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몸속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만들려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좋은 재료로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온 그 재료들을 고장 나지 않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쓰는 것이 내 몸의 전기를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거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제 몸속의 전기가 끊기지 않도록 충분히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몸속의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그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에 이온의 분포가 불균등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포들이 하나의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발전소도 좀 종류가 있어요. 뭐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근데 이것들 중에서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발전소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가장 크게 쓰고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근육이에요. 네. 근육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근육이 많은 사람은 전기가 잘 흘러요. 그러니까 전기를 흘려봤더니 이 사람이 전기가 잘 흐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근육이 많은 사람. 전기 흘려봤더니 전기가 잘 안 흐른다. 이 사람은 근육보다는 지방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 전기를 잘 흐르게 하고 문제가 없게 하려면 그만큼 또 몸에 있는 근육이 중요하고 근육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게 또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는 몸속 전기, 이 전기가 끊기지 않게 하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우리가 쓰는 전기가 끊기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면 우선 발전소가 건강해야 되겠죠. 예. 몸속 발전기인 세포들이 전기를 잘 만들고 활용할 수 있으면 원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원료가 바로 미네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미네랄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필수 영양소, 보통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요. 거기다 그걸 더 확대해서 6대 영양소까지 얘기할 때는 우리가 미네랄을 포함시킵니다. 물과 미네랄, 그다음에 비타민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미네랄 중에서도 전기 생산과 관계 있는 미네랄을 우리가 전해질이 바로 이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칼슘, 염소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 생산 미네랄 섭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여기. 예, 소금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먹으면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비전해질인 그 대표적인 이 설탕. 제가 많이 좋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소금과 설탕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 전기 생산의 원료가 되는 이 소금 이걸 방해하는 또 설탕. 자 서지울 원장님 소금도 설탕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나쁜 건지를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기본이죠, 소금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금을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물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사실 소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기 안에도 소금 있죠. 과일 채소에도 조금씩 있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먹다 보면 물에 대한 어떤 신호가 아니라 소금 맛으로만 계속 먹게 되니까 우리가 붓게 되고 신호 전달도 잘 안 되고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적당량이 있어서 그래서 왜 우리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를 많이 먹어라 하는 이유가 왜 소금 배출시킨다고 나트륨 배출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세포를 중심으로 세포 안과 밖에 딱 그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소금 간을 많이 한다는 거는 소금을 좀 과량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으로 먹고 자연스럽게 먹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설탕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왜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엄마들이 나 이거 설탕 더 넣어줘 이러면 야, 더 먹지 마, 머리 나빠져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네요. 네. 그런데 이 설탕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게 탄수화물 중에 사실 좀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는 먹어야지 우리 몸에 또 도움이 됩니다. 단 것. 뇌는 근본적으로 활동을 할 때 탄수화물 중에서도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설탕이 아니라 탄수화물 중에 단 것을 먹어야지 뇌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단 것을 많이 섭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과량을 섭취하기가 쉽습니다. 단맛은 또 중독성이 있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양면의 날이기 때문에 적당히는 먹게 하되 너무 많이 먹게 해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이 좋고 설탕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전기의 흐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미네랄의 양이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한 양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설탕이 그 농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면 다른 미네랄, 전해질들이 들어올 공간이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전기 신호 전달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네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미네랄 워터 정도 떠오르거든요. 그 미네랄이 참 좋은 것만은 사실인데 어떻게 얼만큼 먹어야 우리가 거기 득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보면은 그렇게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지만 분명히 어느 한도 내로 적게 먹으면 어느 필요 양보다 적게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워낙 많은 그 미네랄인 성분인 이온인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은 워낙 체내에 많이 있습니다. 체내에 많이 있어서 조금 덜 먹더라도 몸 안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식을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그네슘이나 칼슘 이온처럼 체내의 그 양이 나트륨이나 칼륨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그렇게 작은 이온의 경우에는 편식으로 인해서 섭취가 감소되면 영향을 우리가 크게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칼슘 이온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섭취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기, 성장기에는 골격을 만드는데 뼈를 만드는데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그네슘도 적지 않게 칼슘의 보통 2분의 1에서 칼슘 정도만큼은 섭취해 주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잘 활용하고 생성하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김정 교수님, 마그네슘, 칼슘이 많이 든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앞에 쭉 놓여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채소에는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깻잎이라든지 뭐 시금치, 녹색이 진한 채소들을 드시면은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견과류라든지 또는 해조류,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른 새우라든지 뼈채 먹을 수 있는 뭐 멸치 같은 네. 건조시킨 것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는요, 마그네슘이 풍부하면서 칼슘도 풍부한 것 같은 경우에는 멸치나 뱅어포도 보이시죠? 뼈채 통째로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리고당이라든지 비피더스균, 유제품과 같이 섭취를 하시면은 또 흡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뱅어포가 좋다고 한 적이 동났어요. 수개월 전에 있었죠. 그때 그 동이 났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또 뱅어포의 난을 겪게 되겠네요. 올라가겠다 값이. 네, 지금 이제 칼슘, 마그네슘 좋다는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세계에서 유명한 기적의 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샘물들이 있죠. 뭐 프랑스 지역에도 있고 독일, 뭐 멕시코, 인도 이 지역에 있는 그 신비의 물 자체가 바로 이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풍부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물을 드셨을 때 아프신 분들이 전기가 잘 통하게 되는 몸으로 다시 변하게 되는 그런 도움이 있었겠죠. 자, 멀쩡하던 조명이 갑자기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보죠. 요거. 보통 이런 원인을 접촉 불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가끔 생활할 때. 우리 몸속 전기도 나이가 들수록 접촉 불량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